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2월 1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방송 일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댓글로 여러분들 의견과 그 다음에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댓글을 보는 순서로 진행을 할게요. 네이선팡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경제 위기 시에 금은 달러, 가상화폐라고 했는데 미국도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는 듯한데 달러도 결국에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 아닌지요? 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질문을. 일단 달러 가치가 95% 가치 하락을 했고 앞으로 제가 5% 추가적으로 가치 하락을 해서 이제 0으로 이제 달러는 수렴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본다고 하면 당연히 달러 가치도 0원으로 가니까 달러를 빼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일단 먼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부터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경기 침체 그리고 하이퍼 인플레이션. 엊그저께 도이치뱅크 기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앙은행이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중앙은행이 잘못된 선택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서 자국 내 자산, 그 국채를 매입하고 뭐 주식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매입을 하게 되면 결국에 이건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제 예상엔 몇 가지 이제 이유가 있긴 한데, 뭐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통일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어느 정도 침체 국면에서 활성화되면서 다시 그냥 이 침체 국면을 이제 벗어날 걸로 저는 이제 보고 있어요. 미국은 이제 달러가 물론 약세를 띄어서 할 건데 마지막에 없어지는 화폐가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 달러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체 국면이 될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침체 국면이 됐을 때는 달러 자산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달러도 포트폴리오에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침체로 가든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든 일정 부분의 달러는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든 만약에 이제 암호화폐가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면 달러 자산은 오를 거란 말이에요. 금이라든가 금은 달러 자산은 물론 저는 암호화폐도 오를 걸로 당연히 보고 있는데 뭐 안 될 경우도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를 이제 관리한다라고 보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국민들은 금은, 가상화폐, 그리고 달러고,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에 살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달러는 필요하다. 침체가 될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달러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이제 댓글을 보도록 할게요. 이재훈 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잠시만요. 예. 일단, 잠시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부터 읽어볼게요. 바로 암호화폐가 활성화된다고 그게 가격 상승으로 이루어질까 하는 부분이 이제 질문이시래요. 많은 사람들이 지갑에 암호화폐를 보유만 한 상태인데 활성화되고 이를 유통시키기 시작하면 오히려 가격은 떨어지거나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이오스 대표자 선거에 나가시던 분이 이오스가 기능이 좋다고 비쌀 이유는 없다고 인터뷰했던 기억도 납니다. 암호화폐가 낮은 가격에서 안정화되고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사실 저도 암호화폐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낮은 가격에서 안정화되고 활성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일단 보시면 이오스 같은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오스 같은 경우 뎁이 있습니다. 그리고 뎁이 있고 그 뎁이 활성화돼서 그 뎁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많아지게 되면 일정 부분의 이제 이오스를 보유를 해서 스테이킹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진짜 킬러 뎁이 나와서 그 이오스 뎁이 활성화가 돼서 많은 대중화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이용자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뎁을 개발한 개발사에서는 많은 양의 이오스를 홀딩해서 갖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오스 물량이 잠기겠죠. 그럼 제가 극단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뭐냐면 10억 개가 발행이 됐고
만약에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덱이 진짜 활성화돼서 제가 뭐 수치적으로 얼마에, 이건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얼마에 뭐 이오스가 필요한지는 저도 몰라요.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설명드리는 거예요. 5억 개가 만약에 5억 개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5억 개를 그 이오스 대비 스테이킹을 해서 홀딩을 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나머지 유통되는 물량은 굉장히 이제 소수만 될 겁니다. 소수만 되고, 그 소수 유통되는 물량에서도 그 이오스 대비 활성화됐다는 거는 뭐냐면, 그 와사비님이 지난번에 얘기를 해주셨어요. 결국에 그 개발하는 사람이 이득은 뭐냐면, 그 이오스 대비해서 사람들이 뭐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그럴 때 나오는 거를 그 개발사가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개발사는 그 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 게임을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그 이오스 덱을 활용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에 내가 아이템도 사고 수수료를 지불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계속 이제 이오스를 뭐 소량이라도 갖고 있거나 사용을 계속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이 그 이오스 나머지 물량을 또 어느 정도 홀딩해서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는 이오스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거기에 우리가 이게 만약에 기존 화폐라고 하면 화폐를 계속 찍어내잖아요. 만약 화폐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화폐를 찍어냅니다. 물론 이오스도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5%예요. 5%고 그 중에서 4%는 또 그 이오스 그 BP들한테 이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BP들한테 들어가는 4% 물량은 또 잠기는 물량이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을 1%를 준다라고 하더라도 그 양이 크지 않다. 발행되는 양이.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킬러 대비 나오고 유저가 많아지고 스테이킹 되는 물량도 많아지고 한다라고 하면 가격은 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결국 이제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수요와 공급인데 수요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덱을 개발한 개발사가 스테이킹 물량으로 수요가 생기는 거고, 또 그 덱을 활용하는 유저들이 또 수요가 생기는 거고, 근데 공급은 한정적이에요.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여위산 여평진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국가 부도의 날이 다시 올 경우 코인이 사용 활용도에 있어 해지용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보관할 경우 정부에서 계정을 차단시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당연히 저도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그 키프로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키프로스 사태. 예전에 키프로스에서 2013년도에 키프로스에서 어떤 걸 했냐면 은행 예금자들한테 그 예금하고 있는 금액의 40% 정도를 이제 부담을 지운 거예요. 그 은행이 이제 어려워지면서 그 은행에 예금하고 있는 예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난리가 난 거죠. 키프로스 국민들은 야 그럼 빨리 내 돈 내놔라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거였어요. 이때 이제 전 세계가 충격을 받은 조달 방식은 은행 예금 부과금이었다. 언론마다 헤어컷, 세금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렀지만 본질은 같다. 은행이 어려워졌으니 예금주들이 상당 부분 손실을 떠 안으라는 것이다. 유럽 중앙은행은 25일까지 유로존 국제통화기금과 합의하지 않으면 키프로스 경제 인공호흡기 노릇을 하던 긴급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끊겠다고 통보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 그때 일주일인가 열흘 동안 은행이 이제, 왜냐면 국민들이 이제 은행에 돈 넣어놓으면 세금을 떼겠다고 하니까 은행 예금에 부과금을 매기겠다고 하니까 내 돈 다 찾으려고 한 거죠. 야 그럼 은행에 안 넣어놓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이때 정치적인 얘기도 있어요. 키프로스가 러시아 자금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은행에 있는 러시아 자금을 빼내기 위해서 이런 이제 정책을 폈다라고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실제 이런 식으로 키프로스의 은행 예금 부과금을 매기게 됐을 때 은행 인출 사태가 뱅크런이 벌어지고, 그 뱅크런으로 인해서 당연히 이제 은행에서는 뱅크런이 일어나니까 어땠어요? 정부에서 그냥 은행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바로. 그럼 당연히 이제 암호화폐도 그런 식으로 될 수, 국가 부도 사태, 국가 위기 상태까지 이제 몰아붙이게 되면 국가에서
아무리 내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인출하지 못하게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4만 볼리바르, 하루에 4만 볼리바르만 인출할 수 있어요. 내 돈이 거기 은행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8만 볼리바르가 달걀 한 개 값이 8만 볼리바르래요. 그러면 4만 볼리바르밖에 인출 못하면 이게 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식으로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일정 부분 자산을 나노월렛, 그러니까 나노월렛에 따로 보관을 해 놔야 된다. 그리고 좀 더 안전한 만약 거래소에 보관한다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내가 인출할 수 있는 그런 거래소에 보관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트레이딩을 안 한다고 하면 그 트레이딩 안 하는 물량들은 나노 레저 지갑에 보관하시는 게, 그 나노 레저를 이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키프로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2013년도 이제 3월 달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때 보시면 컴퓨터가 느려서 잘 안 열리는데, 일단 예, 이때 3월 달에 제가 보시면 비트코인 가격이 이 당시에 주봉으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2013년도에요. 2013년도 3월에 키프로스 사태가 일어나면서 3월 말미에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뭐 30달러 정도 하던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뭐 250달러, 260달러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단기간에 급등을 하고 다시 조정받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보시면 지금 키프로스 우리 모르는 분들도 아마 많을 거예요. 2013년도에 그때 이슈가 돼서 물론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경제 관심 없는 분들은 모르는 분들도 많은 이런 국가인데, 만약에 뭐 아르헨티나나 좀 경제 사이즈가 되는 나라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뱅크런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저는 아마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진짜 뭐 10배, 20배 순식간에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 키프로스 사태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선 나노레저라든가 좀 비교적 큰, 만약 벡터 거래소가 나온다라고 하면 뭐 벡터 거래소, 이런 거래소를 이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 보도록 할게요. 데이비드 킴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고, 비트코인 창시자라고 알려져 있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FRB에서 만든 가상 인물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나온 타이밍이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나왔고, 물론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데이비드 킴님도 개인적인 생각이신 거고, 그리고 그 당시에 왜 그럼 얘네가 그 금융 세력이 이런 비트코인을 만들었을까? 결국에 1988년도 30년 전에 이미 계획이 돼 있었다. 왜냐면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모든 화폐는 다 0으로 수렴이 된 거고, 결과적으로 달러도 이렇게 계속 발행하다 보면 어차피 0으로 수렴할 건데, 그때 이제 계산을 해봤겠죠. 이 속도로 나가다 보면 2018년도 이쯤 되면 버틸 수가 없는 수준에 다다를 거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런 화폐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미 그 전에 이제 중국이라든가 다른 러시아, 뭐 유로존 이런 국가들이 미국이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금을 자국 그 보호 측면에서 금을 매집을 했었습니다. 금을 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금으로 이제 가기는 금융 세력 입장에서는 이미 다른 나라들이 어느 정도 금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으로 가기는 힘들다라고 봤고, 저는 그 부분에서 결국에 비트코인을 만들어 놓고 준비를 한 거죠. 10년 동안 준비를 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 준비를 했고, 지금 그게 본격적으로 이제 드러난 게 한 2, 3년 전부터 비트코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2011년도에 금이 고점 친 다음에 그 이후에 2012년도, 13년도 이제 금값이 떨어지면서 중국에 있는 실제 돈 있는 사람들이 금을 매입을 많이 했고, 인민은행이 금을 거의 매년 이렇게 매집을 했습니다. 매집을 했고, 우리나라 홈쇼핑에서도 금을 계속 그때 팔았어요. 금
뭐 바를 이렇게 골드 바를 만들어서 홈쇼핑에서 팔았는데, 만약에 세력이 금으로 이제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면 과연 일반인들한테 그런 기회를 저는 줬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 내용은 이제 금은동님이 글을 써주셨는데, 암호화폐가 아직 초기 시장이라고 하지만 기관들이 들어와서 파생 상품을 만드는 걸 기다리기보다는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많이 쓰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파생 상품이 만들어지면 오히려 저도 이제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물 경제, 주식 시장, 현물보다도 파생 시장이 커지게 되면 현물이 파생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중화가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킬러 뎁이 나오고, 그런 킬러 뎁이 실제 뭐 이오스 물량을 많이 잠근다고 하면, 스테이킹을 한다고 하면, 저는 그것이 이제 가격을 아무리 파생 상품이 커져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이제 작용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생 상품 시장이 커지는 것보다 대중화가 더 우선시 돼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금은동님 의견을 읽어봤고요. 다음에 도리도리님이 내용을 써주셨는데, 제가 이제 어제 리플을 설명드리면서 리플이 제가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잘못 알고 있다고. 읽어보겠습니다. 리플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리플은 퍼블릭 체인이고, 현재 리플은 사실상 지금 나온 어떤 코인들보다 분산화가 잘 된 상태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기술적인 사항은 퍼스성 기사들을 믿으시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현재 나온 기사들의 대부분은 리플의 기술적인 내용을 잘못 알고 쓴 기사들입니다. 저도 이제 그 리플이 제가 이제 프라이빗으로 알고 있었던 거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고 이제 프라이빗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해주셨고 팩트 체크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읽어보면 왜 리플이 프라이빗이 아니라 퍼블릭인지 그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읽어볼게요. 참고로 저도 틈틈이 리플 밸리데이터로 참여하기 위해 세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전 리플사의 직원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인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실런지요. 그러니까 일반인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노드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다음번에 돌아오는 에스크로 물량은 제가 직접 풀 생각입니다. 그런데 전 그냥 일반인인데 에스크로 물량까지 풀 수 있는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글로 된 자료가 번거로우시면 영상 자료도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밸리데이터 보니까 이 리플 차트 리플.com 여기 가시면 이렇게 있어요. 이 밸리데이터 레지스트리 해서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부분을 일반인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기술적인 부분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긴 한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네트워크의 노드 역할을 실제 개인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다라고 써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정확하게 프라이빗이 아니라 퍼블릭 블록체인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정정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도리도리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팩트를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제 무진님이 이제 쓰신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 한국이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꽤 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래소를 봤을 때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한국 거래소가 상위 몇몇 있을 정도 잘 나갔었는데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계기가 있었나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중국의 자금이, 중국이 이제 ICO란 거래소를 7월달에 금지를 시켰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이제 실명 확인을 하지 않고 계정을 이렇게 막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중국계 자금들이 들어와서 계정을 많이 만들고, 이때 이제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해서 이런 차익 거래를 어떤 보따리상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그 보따리상들도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프리미엄이 30-40% 꼈었는데, 그 당시에 그 낀 이유가 중국
중국이 이제 위안화가 너무 많이 풀리면서 부동산 돈이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죠. 막 부동산으로 들어가고 주식시장으로 들어가고 이제 우리나라 암호화폐 시장으로 이제 들어왔다라고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뭐 중국계 자금이 얼만큼 들어왔다는 데이터는 없지만 일단 그런 얘기가 있고 실제 어느 정도는 들어왔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1월에 우리나라 정부 규제가 그 어느 정도 암호화폐 시장을 꺾는데 영향을 줬을까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단기적으로 영향을 어느 정도 줄 수는 있지만 결국에 이제 금융 세력의 큰 그림이다. 금융 세력의 큰 그림. 한번 테스트하고 기관들 참여할 수 있게끔 올해 2018년 동안 준비 세팅하고 그 다음에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만약에 기관들이 이제 참여한다라고 하면 그 기관들이 참여하기 전에 한번 테스트하는 테스트장으로서 우리나라를 삼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정부 규제가 뭐 일정 부분 역할을 했겠지만 정부 규제를 하지 않았더라도 저는 시장은 꺾였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도 채널 상단부에 위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 규제랑은 일정 부분 영향은 줬을 수도 있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정부 규제로 꺾였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정부에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피해가 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저도 원망을 했지만, 정부를 원망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국민들 신규 자금이 유입이 되는데 정부가 규제함으로써 그런 걸 이제 막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우리나라 국민들이 덜 피해보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리스 팬님이 써주신 내용인데요. 읽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시장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본인이 보시기에는 읽어볼게요. 그냥 이번에 비트 가격이 많이 하락했는데 알트는 더 심했죠. 어떻게 보면 비트 6,000불이면 전량 매도 현금 관망해야 하는 포지션을 가졌어야 하는 게 쉽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방송에서 단정 짓지 않는 이유가 다시금 시장 회복될 거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회복 시점을 대략 어느 정도 보시는지, 제가 그래서 어제 이제 제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보면 현재 차트는 세력들이 털고 나간 차트로 보이는데 사실 이 정도로 차트가 망가지기 힘들다고 보고요. 2014년도 5년도에도 차트가 거의 흡사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그 14년도 15년도 차트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에 그것도 세력이 털고 나간 게 아니라 세력이 그 당시에 떨궈서 매집을 한 거였죠. 300달러에서 160달러까지 세력이 떨구면서 매집을 한 겁니다. 개인들이 털린 거고요, 결과적으로. 저는 지금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도권에 편입이 되면 오히려 상승 동력을 잃을 거라고 보신대요. 투명한 거래 및 알트들에 대한 상용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거품이 계속 빠질 거라고 보는데,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몇몇 화폐 빼고는 사라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랑 거의 반대로 보고 계신 거예요. 저는 지금 매집인데 지금 이 리스팬님은 털고 나갔다. 저는 제도권 편입 때문에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제도권 편입되면 오히려 상승 동력을 잃을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일단 제가 그 ETF가 됐을 때 왜 돈이 들어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선 ETF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ETF 상품 구성 자체가 실제적으로 보면 비트코인부터 1위부터 5위까지, 1위부터 20위까지 이런 식으로 상품을 구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품이 구성되면 당연히 시장에서 자금이 유입되고 이런 주식시장에 있던 돈들이 좀 더 들어오기 용이한 게 된다는 거죠. 제가 금 차트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금 차트가 이제 보시면 금 ETF가 일어난 다음에 금이 어떻게 이제 움직였는지, 최근에 이제 금이 좀 올랐는데 아직까지는 차트를 돌파했다라고 보기 힘듭니다. 일단 금 차트 보시면 제가 로그를 적용해서 이게 월봉이고요. 1980년대부터 이렇게 흘러갔는데 현재 지금 일단은 단기간 올라왔는데 아직 지금 보시면 지금 이 1350을 넘어줘야지 확실하게 상승으로 저는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금도 만약에 위기가 왔을 때는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이다. 물론 수익률에서는 뒤질 수 있지만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 ETF가 언제 됐냐면 2013년도 4월 달에 이때 됐어요. 이때 이제 금 ETF가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발생되고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금이 거의 뭐 2004년부터 2003년부터 2010 거의 3년까지 10년 동안 상승했어요. 10년 동안 상승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도 실제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는 이렇게 제도권이 들어오면서 큰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코인으로 갈 거라고 보시는데 이번 12월 19일 그리고 FOMC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다. 제가 보기엔 오히려 고위험 자산인 비트보다는 안정적인 곳으로 자산이 이동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 부분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주식시장이 제가 이건 차트를 준비 안 했는데 주식시장 그 다우나 나스닥 지수가 제가 봤을 때는 그 채널 상단부에 있습니다. 채널 상단부에 둘 다 있고 고점 징후가 지금 뚜렷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가 거의 지금 깨졌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 고점 영역에 있는 차트가 깨져서 이 채널 하단부까지 내려간다라고 하고 채권도 마찬가지로 30년 채권 상승이 깨지고 지금 하락으로 빠졌어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 그 채권 시장에 있는 돈과 주식시장에 있는 돈이 과연 어디로 와야 되냐, 갈 데가 마땅히 없다는 거죠. 금은 비트코인 암호화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금과 은은 이 지금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자산들을 담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결과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가장 저는 맞지 않나 이렇게 싶어서 암호화폐 시장을 이제 좋게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질문 같은 경우 이제 이전에 제가 영상에서 몇 번씩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계속 제 구독자 최근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내용을 모르실 수 있어요. 제가 어떤 얘기를 계속 주장해 왔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영상을 좀 빨리 감기를 해서 뭐 1.5배로 보시든지 2배는 좀 잘 안 들린다라고 하면 1.5배로 해서 좀 뭐 다는 안 보신다고 하더라도 지난 영상 뭐 10개 정도, 20개 정도 이렇게 보시면 이 사람이 H채널이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 부분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우링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리플이 증권으로 판정된다면 리플은 어떻게 될 건가? 제가 알기로는 거래소에서 상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증권으로 판정된다면 리플은 어떻게 되는지, 투자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가능하시면 부탁드립니다. 일단 무진님이 답변을 해주셨어요. 일단 답변을 해주신 무진님한테 감사 말씀드리고 리플은 연방법원에다가 100% 항소를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했고 결국에 최종 판단은 연방법원이 할 것이다. 그리고 리플이 확실히 증권이 아닌 이유가 여러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 리플 팩토리를 운영하시는 그 운영자님이 이제 얘기를 하셨고 좀 더 이제 리플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시다고 하면 리플 팩토리님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될 것 같고 제가 요거는 이렇게 답변을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다음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니고 그 송기봉님이 그리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해주셨는데 17시간 전에 그러니까 어제 비트코인 상승하기 전에 훨씬 전에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지금 11시니까요 17시간 전이니까 12시간 하고 저녁 시간쯤이었죠. 어제 그러니까 시간으로 하면 한 어제 저녁 한 뭐 6, 7시쯤 될 것 같은데 그때쯤에 이제 써주신 거예요. 그때쯤에 비트코인 폭등 예감이라고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을 촬영을 끝내고 딱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비트코인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런 촉이 좋으신 것 같아요. 차트도 잘 보시는 것 같고 어제 이렇게 좋은 내용을 이렇게 여러 개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리고 사뮤엘님이 그 리플 증권 여부 관련된 논쟁에 대한 자료를 공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하우링님은 이 사뮤엘님이 올려주신 이 영상을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삐형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기축통화로서 비트코인이 가장 유력한 이유가 뭘 것 같냐? 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기축통화로서 비트코인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단 우리가 알트코인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으로 교체할 수 있는 코인들을 알트코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알트코인이고 리플도 알트코인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라고 얘기하면 이더리움은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비트코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알고 비트코인은 모르는 사람은 저는 없다,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확률이 적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리플이 사람들 이 생태계 안에 그 비트코인 생태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신뢰하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에 달러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유럽에서 원화를 내놓으면 사람들이 원화를 받지 않을 겁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원화를 쓰지만 유럽 사람들은 원화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신 달러는 신뢰를 한다는 겁니다. 달러는 대부분 사람 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비트코인이 저는 그래서 기축통화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예, 거기에 대한 또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 우리가 이제 금이 실제 생활에서 매매가 자유롭지 않잖아요. 금화를 우리가 쓰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금이 어떻게 보면 그 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으로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거는 비트코인은 없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돈이라는 거는 기능성, 사실 달러 종이 돈도 뭐 기능성이 엄청 좋아서 이게 우리나라 원화보다 달러 종이 돈이 더 기능성이 좋은 건 없잖아요. 근데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고 하면 비트코인이 기능성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기축통화 역할을 못한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이제 다음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댓글을 무적송님이 이제 글을 써주셨는데 이렇게 써주셨어요. 뭐냐면 일단 내용은 쭉 읽어보시면 길어서 제가 필요한 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은 그 비트코인과 이제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채굴기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캐시 둘 다 SH256입니다. 둘 다 같은 걸로 채굴하는 거예요. BCH 가격을 꼭 올릴 필요는 없죠. 예, 그러니까 채굴기 하나로 비트코인도 채굴할 수 있고 비트코인 캐시도 채굴할 수 있다. 그것을 올릴 때 순간 현금으로 털고 나올 때, 그렇지 않으면 비트가 앞으로 오를 게 확실할 때 딱 2번뿐이고 단 한 번의 타이밍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이걸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서 전 개인적으로 우지안과 월스트리트 뒷거래를 의심합니다만, 이번 아이어 난동 사건을 보면 아이어가 저리 대놓고 말하면 우지안은 절대 BCH 펌핑을 못할 거란 말이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이게 사태의 핵심이 이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일단 이거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앞으로 이제 올라가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고, 뭐 저랑 이제 의견은 달리하지만 이렇게 제가 이 무적송님이 보시는 비트코인 캐시가 이런 이유로 나는 이게 사태의 핵심이고 이 사태의 핵심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캐시는 펌핑이 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제가 그래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그렇게 제가 송기봉님이 이제 질문하신 거랑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송기봉님이 지금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 지금 차트가 굉장히 좋아져서 제가 어제 시나리오 첫 번째랑 두 번째 시나리오 말씀드린 것 중에 첫 번째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지금 비트코인 이 가격대에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송기봉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여기에서 매도를 해서 얼마나 먹겠냐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지금 비트코인이 어제 조금 반등했습니다. 어제 조금 반등했고
여기서 이제 그럼 내가 먹고 매도를 해서 이익을 취하고 매수를 해서 다시 받겠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나는 수익이다. 난 수익이어서 매도를 한다라고 하시는 거는 그건 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수익권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시는 거는 당연히 저는 뭐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크게 보는 거예요. 크게 보면 이런 거죠.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 고점을 찍고 비트코인이 빠졌습니다. 2만 달러. 물론 이때는 고점인지 모르겠죠. 우리가 인식을 못 할 겁니다. 그래서 빠져서 18,000, 뭐 17,000, 17,000 초반까지 빠졌어요. 17,000달러까지. 이 상태에서 17,000달러까지 빠진 걸 보고 야, 여기서 다시 그럼 매수를 해서 우리가 반등을 먹겠다 라고 하는 거랑 지금 여기서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매도해서 다시 매수하겠다 이거랑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 수익을 복리로 극대화시키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 트레이딩을 잘 하시고 아니면 진짜 바닥에서 사서 많은 양을 바닥에서 산 분들은 단기적으로 이제 이익을 뭐 5% 10%에서 이익을 취하실 분들은 뭐 취하셔도 상관없지만 저는 계속 지금 이 6,000달러도 싼 가격 계속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지금 우리가 17,000, 15,000달러부터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랑 같은 논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송기봉님이 질문하신 거를 답변을 이제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캐시 좀 분석 요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히 높아질 가정하에 지분 관련 우지안 비트메인이 홍콩 증권거래소 IPO 상장 시 유동성 자금 확보와 채굴기 시장을 독보적인 존재로 채굴기가 엄청나게 팔릴 것으로 예상하고 비트코인 캐시를 샀는데 지금 현재 이제 이놈만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비트메인이 성장을 할 때 비트코인 캐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어떻게 보면 그 무적송님이 얘기하신 부분하고 뭐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는 앞으로 올라가기 이제 펌핑 시킬 이유가 없다. 아니면 비트코인 캐시가 올라갈 이유가 있을 것인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가 작년에 하드포크 된 다음에 30만 원대까지 다시 빠졌을 때 비트코인 캐시는 그때 또 0으로 이제 수렴할 거다라고 얘기를 세력이 힘을 잃고 비트코인 캐시는 0으로 수렴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그때도 꽤 있었는데 어찌됐든 비트코인 캐시는 이제 올라서 그 당시에 300만 원까지 치고 빠졌죠. 빠지고 다시 재차 올라갔는데 지금 보시면 지난번에 비트메인이 지금 자신들 그 IPO 하면서 이제 자신들의 보유 물량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비트코인 캐시가 100만 개예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22,000개입니다. 뭐 라이트코인도 있고 이제 대시도 있고 이더리움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일단 비트코인 캐시가 100만 개가 있는데 물론 비트코인도 22,000개가 있지만 비트코인이 압도적으로 이제 개수로 많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때 당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비트코인 캐시 가격이 60만원, 70만원대로 기억을 하는데 이 평가의 60만원, 70만원에서 만약에 지금 비트코인 캐시가 비트코인 캐시 SV랑 합해서 뭐 20만원 정도 된다라고 하면 그 자산 평가의 손실이 꽤 큰 거예요. 지금 이 비트메인 입장에서도. 그러면 당연히 비트코인 캐시를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비트코인 캐시랑 뭐 비트코인 캐시 SV랑 합해서 합한 가격을 그때 이제 IPO 준비할 때 가격 이상으로 올리지 않으면 이거를 과연 어떻게 애들이 해결을 할 것인지 처리를 할 것인지 IPO가 제대로 그럼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이제 저는 궁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메인 입장에서는 이 비트코인 캐시 가격을 저는 이 상태로 두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근데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무적송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전 자유롭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가 저는 여기까지 내려온 게 아닐까, 이 가격까지 내려온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컴퓨터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빨리 영상을 끝내도록 해야 되겠네요. 일단, 예, 그러면 일단 오늘 댓글은 다 설명을 드렸고, 제가 이상으로 이제 2018년도 12월 1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중에 궁금하신 거 그리고 질문, 의견, 정보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